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건물을 사서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공식을 모든 부동산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안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현장을 멈추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결산을 한번 해보고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24년도에 저에게 좀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저를 통해서 부동산을 같이 개발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제가 원래 하던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구해야 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서치를 하고 협의를 해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상당수의 사람분들이 시행착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24년도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25년도에 모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만 명시를 하시면 모태 투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찾아봐라입니다. 우수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모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부동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아파트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상가도 해보셨을 거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부동산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년도 한번 결산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서 현금 흐름 정말 잘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적으로 더 나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 숙박부동산은 우수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존의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느끼실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경기적인 영향도 그렇고 정책적인 영향도 그렇고 주거용 부동산이나 이런 카테고리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는 높은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건데요. 이제 우수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숙박부동산 추천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랑 지방에 있는 부동산 어떤 거 선택할래요? 라고 하면은 한 8대2 정도 비중으로 해서 서울 부동산 찾으려고 하세요. 근데 서울 부동산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업비가 커진 만큼 높은 금융 비용에 대한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일한 객실수가 서울에 있는 것과 동일한 객실수가 지방에 있는데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렇다면 내가 나가는 금융이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이 좀 더 높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찾아보시고요.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부동산을 꼭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편법이나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컨텐츠에서 정보를 막 모으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금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이 정보에 꽂혀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건물을 사서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공식을 모든 부동산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25년도는 여러분들 정석적인 공식으로 부동산을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산을 매입하는 부동산의 담보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이 건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지출을 해내야 되는 공식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약 한 70%에서 한 85%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납입하셔야 되는 현금 흐름은 약 20%에서 한 30% 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 잊지 마시고요. 편법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검증되지 않는 브로커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그다음에 시공과 관련된 여러 브로커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브로커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 거래자와 거래자를 중개해주는 역할로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합리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브로커의 레퍼런스나 실물을 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이 모텔 숙박 시장에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검증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지 한 두세 번밖에 안 됐는데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같이 투자를 해야 돼. 이 사람을 믿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검증되지 않은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물건을 매입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을 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나를 매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매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를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보시겠죠. 첫 번째는 매출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시세 대비해서 이 부동산 금액이 적합하냐, 그리고 대출은 잘 나올 수 있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런 사항 자체를 누군가한테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시공인데요. 보통 이런 분들이 시공업체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체가 모텔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모텔 공사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럼 이런 업체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돈을 선지급해주지 않으면은 공사가 멈추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사라는 거는 당연히 선지급을 해주고 일부 금액을 풀어내면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안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현장을 멈추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분들과 사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브로커를 안 만나려면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의심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잔금 기간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이런 업장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공사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은행에서 리모델링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공사애들이 은행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도나 레퍼런스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돈 절대 못 보내준다, 이런 애들을 데려온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물론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좀 더 적합한 금액에 정석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작은 부동산으로 출발을 해보십시오. 숙박부동산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찾아오시면은 자금의 한계도 사실은 있고, 여러분들이 보던 부동산들 자체가 30개 이상의 부동산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요. 꼭 그런 부동산이 아니더라도요, 30개 미만의 숙박부동산을 직접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객실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도 크게 들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객실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영 운영하시는 관점이 되면은 유지비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유지비 자체를 많이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관점이 바로 인건비가 되겠죠. 이 인건비가 내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는 반무인화된 키오스크 또는 무인관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의 비용을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부동산을 직접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런 지역은 절대 검토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있는 소도시, 이미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젊은 사람들의 동력이 거의 없는 이런 지역들의 숙박부동산이 굉장히 싸게 나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들은 매수 검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의 성향이 너무 짙은 지역들은 되도록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강원도에 있는 해안가 지역들 또는 어떤 특정 섬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 있죠. 도서 산간 지역들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우리 외곽에 이제 차량을 가지고 많이 가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 동네 보면 어때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의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런 지역들의 숙박부동산들 여러분들이 매수 검토를 자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왜 하세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요즘에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경제적 여유를 이룰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한계 자체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오히려 좀 더 많은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여유 자체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숙박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직접 운영을 해봤지만 제가 느낀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나는 더 집중을 하고 이 영역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괜찮은 위탁 운영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 운영사들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은 이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남을 수 있을지 꼭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고요. 이 부동산 개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24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24년도 올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느덧 구독자 수도 2,000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더욱더 알짜 정보를 현장에 나가가지고 상권 분석들, 부동산 분석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